첫날 너무 흥분해가지고 인트로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래서 다시 인트로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매번 또 인트로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화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뭐냐 하면 그 화두를 듣고 이게 뭔 선문답이야.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뭐 당혹스럽네. 이런 느낌이 들면 걸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그 화두, 그 선문답이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 내 정신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웬 선문답이야? 이해도 안 돼.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화두라는 걸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전을 다 읽는 거지, 막. 화엄경서부터 법구경, 초기 경전까지 다 읽었고, 외웠고, 요약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 그걸 읽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답을 못 해. 몇 번째 권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시험 보듯이. 우리 시험 봐서 알잖아요. 까먹잖아, 나중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했던 제1칙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경덕 전등록이라는 책 얘기했죠. 그게 선문답, 그 대화가 들어있는 에피소드가 1000여 개가 되고, 벽암록, 그 다음에 셀렉션에서 나온 게 한 100여 개 되고, 무문가는 48개가 된다. 경덕 전등록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예뻐요,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저 같으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화두집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 화두는 셀렉션하고 싶은 거, 해림사 스님 얘기, 나 이 얘기 너무 좋아해. 요 얘기만 한번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 상황 안에 들어있는 깨달은 스님과 깨닫지 못한 스님이라든가 스승과 제자라든가 등불이 켜진 사람과 아직 안 켜진 사람의 요 얘기 에피소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문학적 감수성이 더 필요해. 마음이 착하고 성숙하면 시도 잘 읽히고요, 소설도 잘 읽혀. 반면 너무 잘해, 정보도 잘 처리하고 경영학도 해. 절대 못 읽어요, 시. 조금만 영어 어려워도 하품하는 애들 있잖아요. 답이 없죠. 나중에 애인 사귀고 누구 사귀고 아이 생기고 막 생기면 그들의 마음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계적으로 안 된다고, 전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문학적 감수성이지. 그거를 외워가지고 가로치기 하고 여기에 단어는 넣고 이거 잘했다고 그래서 시를 잘 읽나?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딱 들으면 상황을 빨리 머릿속에 그리고,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일단 화두를 풀어나가는 작업은 그런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무언가 빠져 있는 짧은 구체적인 얘기에 문맥을 다 넣어야 돼. 이게 깨달은 자의 얘기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등불이 펑 터지는 얘기구나. 어디에서 터졌지? 뭐라고 대답했길래 너 깨달았다, 너 이제 괜찮다, 너 그만 하산해라, 이쪽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보면 되는데, 겨울 사찰에, 해림사라는 사찰에 스님이 혼자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제일 가운데 대웅전에는 목불, 나무로 된 목불이 있으니 그닥 시주가 많은 곳은 아니야. 후미진 곳에. 스님 하나가 길을 가다가 막 춥죠. 추운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요새는 호랑이들이 많이 없잖아, 짐승들이. 근데 옛날에는 많았단 말이야. 웬만하면 죽는단 말이야. 거기서 가야 되지 뭐.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경덕 전등록, 그러니까 전등록 줄여서 거기 나온 에피소드인데, 딱 들어갔어. 이게 겨울 나기가 힘들어요, 사찰이. 이거 쓸데없이 자비 얘기하지 마요. 이거는 삶의 문제야.
장작들 있고 먹을 것들 있고 이게 한정돼 있어. 짐승이든 뭐든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 이러고 있는데 한 놈이 온 거야. 이 스님 입장에선 중들이 왜 겨울에 나돌아다니냐 화가 나지. 왜냐하면 그 사람 또 불 때워줘야 되잖아. 그럼 장작이 하루분 이틀분이 날아가고 공양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귀찮은 거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같은 도반인데 공부하는 스님인데 그래도 속에는 욕이 막 쌍욕이 나오지. 뭐 이러는 거야 막. 그래도 어떡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방에도 안 재워졌어. 대웅전 목불이 있었던 데 있잖아. 그 나무 바닥이잖아. 거기서 자라고 그랬다고. 물론 나무에서 자면 따뜻해요. 한 데서 자는 거랑 나무 정각에서 자는 건 완전 다른데 춥지. 그러면서도 투덜투덜 해가지고 자기 승방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느낌이 안 좋아. 그랬더니 그 대웅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스님이 잠자고 있던 이렇게 방에서 보니까 불빛이 비쳐. 문 열고 나갔지. 나무로 되어 있는 사찰에 불이라니 큰일 나죠. 가봤더니 목불 있잖아, 목불. 목불을 도끼로 쪼개가지고 그 대웅전 그 구석탱이에다 불을 붙여서 불 쬐고 있는 거야. 재워줬던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완전 황당한 일이지. 목불이 없는데 나중에 보살들이 와서 무슨 와가지고 이거를 하겠고 뭐 이렇게 108배를 하겠어. 이제 끝난 거지. 그게 어쨌든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막 따지는 거지. 아니 중이 어떻게 부처를 태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불 쬐고 그 불 쬐고 있던 스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목불에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태우고 있었대. 스님들이 우린 화장을 하니까 불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리가 나오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황당하잖아요. 이제 슬슬 황당해지는 거지. 그랬더니 이 화난 스님이 또 되물어보는 거야. 그 스님한테.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냐 이 새끼야. 여기서 그 이기적이었던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 잘 보세요. 뭐 가지고 깨달음 얻는 거야. 에피소드는 그걸로 끝나. 이게 뭔 개소리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문답이. 처음 해보자. 부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불이잖아, 나무불. 부처를 왜 태우냐? 어떻게 부처한테 잔인한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사람인 듯이 무엇이든 듯이. 그랬더니 오히려 부처를 존중했던 게 누구야? 그 스님이잖아. 사리가 있는지 보려고. 너희들이 네가 그렇게 숭상하는 부처라면 사리가 있을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깨우친 거야, 이 사람이.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냐?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이 사람은? 뭐 가지고 모셨던 거야? 장작한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부처한테 기도를 드렸던 거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확 오지.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 많이 쓰잖아.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어떤 본질이 없다. 영원 불변한 본질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좀 표현하면 자성이라는 표현을 써. 자성. 스스로의 본성, 자기동일성이야. 그래서 공의 정의가요, 무자성이라고 얘기를 해. 자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자유를 얻은 거잖아. 그걸 아는 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산에 갔는데 불교가 쇠락했어. 불교가 망가졌어. 산을 헤매다가 여러분들 근데 불교를 좋아해. 근데 스님들도 다 환속하고 산에 그냥 사찰만 있어. 겨울에 들어갔어. 거기 보니까 목불이 하나 있네? 추워. 목불 떼실 수 있는 분. 아, 따뜻하다. 아니면 거기서 얼어 죽으실 분. 시타르타가 뭘 바랄까? 자기 떼기를 바랄 거야. 더더구나 이거는 시타르타도 아니에요. 나무야, 나무 토막.
내 관념으로 투사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매달린 절벽 얘기했잖아.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금속 덩어리예요. 하도 귀하게 만들려고 황금도 해. 황금으로 해도 깨달은 사람은 얘기한다고. 그거는 금속 덩어리야 그냥. 방금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화두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록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많아.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원효랑 의상 얘기 기억나죠? 해골물. 그것도 화두인 거예요. 깨우침을 얻잖아. 그 얘기는 조당집이라는 다른 스님들 에피소드 모음집에 나와. 그러니까 무문스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뽑을 수 있어. 그래서 심심하시면 그거 하세요. 어쨌든 전등록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1000개 넘는다 그랬잖아. 그거 딱 보시다가 이건 내 스타일인데? 그것만 뽑아내셔서 책 내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름 하나, 법명 하나 지은 다음에 무문스님처럼 여러분들 뭐 할까? 유문? 나는 문이 있다. 문 있는 거 48개? 너무 많아. 나는 25개로 깔끔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문관 유명하다 왜 그러지 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나는 그 깨달은 스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잠재성이 있다라고 놓고 화두로 들어가니까 괜찮아. 오늘 첫 번째 다룰 거는 그때도 얘기했죠. 무문관의 실제 순서와 제가 강연하는 순서, 그리고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이 책 쓸 때랑 불교신문에 연재했을 때의 순서, 그건 좀 다르다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비유로 출발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첫 칙이라고 불러요. 칙이 자잖아. 이렇게 척도 이런 뜻인데 첫 번째 화두,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풍비번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는데요. 풍이 바람이고 번이 깃발 번자야. 그러니까 풍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이게 화두를 요약하는 제목인 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제목은 아니에요. 내용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우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 화두가 꽤 에피소드가 길단 말이에요. 문장이 한 8, 7개 돼. 8, 7개 쭉 읽은 다음에 이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또 이 화두를 다 읽은 다음에 그 화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줄여가지고 그냥 비풍비번이라고 그러니까 별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하기는 편하잖아. 비풍비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마 화면에도 올라갈 거예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요. 소설이 왜 잘 안 읽히냐, 글이 잘 안 읽히냐라는 건 글을 봐서 그래. 글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야 돼, 영화처럼. 줄리엣 그러면 예쁜 줄리엣도 그려보고 이러는 거야. 계속 읽다 보면 줄리엣이 예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러면 얼굴을 수정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책의 3분의 1만 가면 그냥 읽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 소설 읽어봤죠? 장편 소설은 5분의 1만 읽으면 그냥 뒤엔 쭉쭉 읽혀. 그래서 사실 단편 소설이 힘들어. 글 읽만 하면 끝나, 소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려요. 어느 날 사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두 스님이 서로 논쟁을 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만이 오갈 뿐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육조해능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풍비번이야. 육조해능. 육조라는 말은 육조니까 5조가 있겠죠? 그러면 5조위가 누구겠어? 4조. 4조위가 3조. 그 다음에 누구예요? 2조? 1조. 1조가 그 유명한 달마야. 등이 스파크 켜진 순서야.
달마의 파란물 반짝. 색깔 다르다고 그랬어요. 장작이 다르니 색깔이 다르지. 젖어 있는 장작이 탔을 때 내는 색깔 연기와 마른 장작이 다르듯이. 이게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앵무새야.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육조까지 딱 간 거야. 육조라는 이름을 들으면 느낌적 느낌의 인문학적 상상력 있는 사람은 알아. 야! 육조 제자들이 잘 됐구나. 뒷사람들이 육조라고 붙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육조라고 나왔어. 이 스님 이름이 해능이에요. 해능 스님을 예를 들면 철학자, 불교 철학자로 본다면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조 스님이 어쨌든 아주 견고한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판본 말고 그 당시 도낭에서 발견된 판본이 있어요. 굉장히 좀 달라요. 에피소드들도 다르고. 그래서 철학자도 뒤쪽은 막 육조 스님 좋아했던 사람이 업데이트하고 세련되고 불리한 거 빼고 이해 안 되는 거 빼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파가 가는 방향과 어긋난 것 같으면 희석시키고 글자 하나 빼고 이럴 수 있잖아. 도낭본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아우 철학자로서 너무 좋아. 고치지 않는 육조단경이라는 거. 선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육조단경. 이거 중요한 책이에요. 그 육조가 또 나온 거야. 스타가.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다. 이 스님들도 문제야. 강연을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할 일이 없어서 논쟁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깃발 근처이니까 메이저 단상 쪽, 중앙 단상에서 상당히 먼 곳이었다. 옛날에 뭔 스피커가 있어. 뭐 블루투스가 어딨어. 뭐 이런 거 없잖아. 스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멀리 있었을 거야. 인종법사라는 인종스님이. 열반경. 열반경이 왜 중요해요? 30세 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죽음을 앞뒀을 때 얘기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열반경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열반경이 원효 스님만 해도 열반경 종요를 쓰신다고. 열반경의 핵심이지. 그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들리잖아. 그래서 스님 둘이서 그러면 육조는 도대체 왜 바깥에 있느냐? 이게 수수께끼야 또. 왜냐하면 육조인지 아직 몰라. 오조 스님한테 북중국이에요. 북쪽 중국에서 그걸 받았을 때, 그거를 주잖아. 가사랑 이 바루를 준단 말이야. 네가 이제 육조다. 그런데 얘는 무식했단 말이야. 육조 예능은 말도 몰랐고 늦게 들어왔고 막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찰에. 그런데 깨우침에 우선순위가 어딨어? 계급장이 어딨어요?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들이 다 부처겠다.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오조 스님이 줬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상자 스님들이. 그리고 그 오조의 가사만 뺐으면 어디 가서 이거 오조 가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밤에 몰래 오조가 육조를 자기가 노를 저어가지고 남중국으로 보내요. 대유령이라는 큰 고개를 넘어서 남중국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조 스님의 제자들이 해능을 찾아. 요게 이제 오조 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뺏어갔다 막 이런 거 그걸 뺏으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숨어 있었어요. 10년을. 남중국에 숨어 있었던 거야. 바로 이날 해능이 컴백하는 날이에요. 이날이. 육조단경에는 이 에피소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문 스님은 있었던 화두만 뺀 건데 이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야. 왕의 기한.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 쫙. 뭔지 알죠? 쫙 이렇게. 그날이야 이날. 이날 이러다가 그리고 뒷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 논쟁을 하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갑자기 막 당혹스러운 거지. 모여있던 사람은 경전 달랄랄랄랄 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없거든. 그래서 인종 스님까지 내려오는 거지. 이거 누구야?
아직요 옷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왕의 기한이라니까. 누더기요 일반 사람처럼 있었다고. 당신은 누구냐? 인종법사가 그랬을 때 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채색된 전설에 따르면 황금색 쫙 뭔지 알아요? 육주십니까?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다 엎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 얘기는 원래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앞뒤 잘라서 그러는 거야. 제일 외곽에 깃발 옆에 중심부로도 못 들어갔던 스님비 육조 스님 이렇게 있었던 그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 파문이 깃발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 얘기가 그 주변에 모여있던 평범한 보살들서부터 스님들까지 파문이 있는 거야. 띵 뒤통수 맞은 것처럼 파문이 쫙 가니까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인종 스님은 불쌍한 분이에요. 메이저였다가 갑자기 떨어진 거야. 하지만 이 인종 스님도 6조가 내려왔잖아. 10년 만에 드디어 컴백을 하는 거야. 6조 단경에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아시죠? 양자역학의 세계는 굉장히 힘든 게 관찰자, 가학자, 이론이요. 그 결과를 변동시켜. 객관적인 세계가 없다라는 결론에 나온다고. 그래서 아직도 해석이 많아. 뭐 슈레딩거 고양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아는 어떤 상태야?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는 상태야.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딱 열면 둘 중에 하나거든. 거기에 방사능이 그 사이에 분출이 돼서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분출이 안 됐으면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문을 안 열었었을 때의 상태는 중첩이라고 그래.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다. 열어서 딱 열면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양자역학 그게 슈레딩거가 만든 거예요. 그 슈레딩거 고양이.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냐.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고양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 유명한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불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젊은 양자역학.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문을 열 때까지는 모른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는 반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수식으로 그냥 나와요. 확률적 존재로 살아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래가지고 주류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싸워요. 그리고 자기한테 놀러온 젊은 과학자가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물어봤는지 알아?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캠퍼스 예쁘잖아. 산책을 딱 하고 있다가 아유 아인슈타인 항상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달이 오늘 너무 예쁘다. 너무 근사하다. 아이고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지. 탁 돌려서 달을 등지고 가는 거야. 그럴 때 넌지시 물어봐요. 자네가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달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존재한다 그러면 자네는 내 편이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인슈타인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억나시죠? 달을 가리켰으면 이렇게 가리키면 요거 보잖아. 이것도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잖아. 그래서 이거 좀 보지 말고 저 달 좀 봐라 이런 거야. 예?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잃어야 되잖아. 손가락을 잡고 보다. 이 손가락이 뭐냐면 지난 인트로에도 얘기했죠. 이게 경전이에요. 이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전이고 책이고 글이라고. 요거 가리키는 걸 봐야 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불교신자다. 그건 아니에요. 관찰자와 관련을 맺는 것인가 자연세계는. 옛날에는 뉴턴 이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본다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이걸 관측을 하려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게 우리가 알잖아. 상식적으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빛보다 작거나 가벼워. 그러면 빛이 퉁 튀기면 쟤도 뒤로 튕기잖아. 당구공처럼. 그럼 그 자리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관찰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다 변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선택하시면 돼. 제가 달을 보지 않을 땐 달은 없죠.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죠. 이 입장인가 여러분들이. 내가 고개를 돌리고 달을 안 보고 심지어 집에 들어와 있어도 달은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죠. 많이 이런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 자꾸 그런 책을 쓰는 거야. 양자역학과 불교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불교 얘기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겠어? 양자역학과 같이 가면 불교는 영원히 간다. 앞으로 더 발달할 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관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설교 차원에서 자꾸 양자역학 들어와. 근데 그건 무리수야. 불교 경전도 어렵고 양자역학도 어려워.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차라리 화두 풀고 있는 게 나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비풍비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이 분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분다. 딱 보면 여러분 생각은 이럴 거야. 그래도 역시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바람이 아닐까.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런데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진다. 깃발이 없는데, 흩날리는 깃발이 없는데 바람 부는 줄 어떻게 알아?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도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의 생각도 그 스님의 얘기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두 번째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 바람이 분다고. 오히려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깃발이 움직인다 쪽을 난 좋아해요. 이건 제 기질이야. 깃발 없어서 뭐 바람 분다 간념 아닌가요? 그 스님 머리카락이 없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승복이 나부끼거나 여기가 서늘해지거나 하면 바람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스님이. 그런데 여기는 분지라서 바람이 안 불고 저 위에서 바람이 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두 번째 스님도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예요. 둘 다가 복잡한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좌우지간 깃발이 움직이는 건 바람 때문이다. 어쨌든 좌우지간. 그걸 누가 부정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 조금 있다가 반드시 깃발이 멈출 겁니다. 그때는 바람이 멈춘 거예요. 둘 다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깃발이 움직인다. 이건 너무 단편적이야. 단발맛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스님이 얼마나 훌륭해. 바람이 분다까지 나왔다. 세 번째 육전은 얼마나 훌륭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다. 왜요? 내 마음이 깃발에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깃발에 가 있지 않고 인종법사의 반야경 설법에 가 있다면 바람 부는지 모른다. 마음이 거기로 가 있는 거야. 거기로. 너희 마음이 거기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 깃발 움직였다라는 사람이 제일 수준이 낮고, 바람 움직였다라는 게 그 다음 수준이고, 심지어 깃발과 바람을 보면서도 그거로 마음이 가 있잖아. 마음이 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마음 가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떠들면은 저는 안 졸려요. 떠들고 있기 때문에. 떠들면서 조는 거는 놀라운 거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졸릴 가능성이 많아. 시청자분들도. 왜냐면 안 떠들어서 그래. 막 듣고 있으면 졸려, 그냥. 그러니까 강연 프로 잘 듣는 방법은 혼자서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좋아. 주글주글. 어쨌든 세 번째가 바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6조 만만세.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만만한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니야. 왜요? 바람이, 깃발이 내 마음을 끌어당길 때도 있어. 가만히 설법을 듣고 있는데 파드득 소리가 나서 내 마음이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똑같잖아. 깃발 소리가 내 마음을 끌었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달을 보고서 내가
때 있냐? 내가 안 볼 때도 있냐?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느낌적 느낌의 달이요. 나 좀 봐줘라고 비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건 어떡할 건데? 그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야, 다 바깥 세계에 빠졌는데 육조가 마음 얘기했다.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우리 마음이 갈 때 가만히 보면 그럴 때 있잖아. 길을 가다가 너무 맡아보지 않은 근사한 향내가 코로 들어올 때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어디서 나지? 라고. 꽃냄새여도. 우리가 달을 보기도 하지만 달도 우리를 보고, 내가 달을 가르치지만 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 위계 한번 매겨볼까? 여기서 제일 처음이 뭐예요? 경전 강의이다. 경전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다. 교종적이다. 깃발 팔락. 깃발 하나 팔락거리면 선생님 강의 안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깃발. 뭐 같은 계열이니까 뭐야? 에? 바람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늡시다. 그 다음에 뭐야? 마음. 끝난 거잖아. 이 에피소드에서 마음이 가지 않는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에? 요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야. 복잡해요? 짧잖아. 짧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야. 시가 왜 어려워요? 구술 하나 얻고 너무 힘들다? 구슬은 말이죠. 이쁜 구슬은 여기에 올려놨을 때 색깔이랑 여기에 올려놨을 때 색깔이랑 다 다르잖아. 아예 이런 거에 세팅돼 가지고 구슬이 박혀 있는 거는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거야. 그냥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시 한 편 독해하기가 힘든 거야. 대하소설은 너무 쉬워요.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냥. 그런데 시 한 편을 보고는 어디다 제대로 놔야지 된다고. 보라색 있잖아요. 보라색 구슬이 있어. 이쁜 구슬이. 보라색 위에 올려놓으면 어떡해. 안 보이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 떨어져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디에다 올려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지. 여기에도 넣어보고 여기에도 넣어보고 여기에도 넣어보고. 목불은 목불이지만 태우면 안 돼. 이래버리면 집착이잖아. 얼어 죽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 글자에 빠져가지고 비풍, 비번, 바람이냐 뭐냐 하지 좀 마. 어느 자리에 이거를 놓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야. 우리는 그만큼 커지는 거야. 시를 읽듯이 짧은 소설을 읽듯이 그리 읽어야 돼. 외우지 마요. 이게 딱 강연 끝나면 또 그래. 비풍, 비번, 바람이냐 바람이 부냐 뭐 이러고 바람이 부냐 깃발이 부냐 막 이러고 따지고 후배들 괴롭히고 막 이러다가 바람이냐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끝내고 또 어떻게 해? 나중에 가서 또 해능 흉내내지. 니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 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그냥 애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 이상한 쪽으로 간 거야. 달을 보면 달을 안 볼 때 있죠. 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달은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내가 어두운 방에 있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요새는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었어. 옛날에는 막 바람이냐 깃발이냐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봐 이런 헛소리나 떠들었어요. 그런데 산책을 다니다 보니 그렇더라. 고맙더라. 달이 나를 비추고 있다고. 달이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내가 달을 가리키기도 해. 그리고 내가 달을 안 가리키면 누군가 또 물어볼 수도 있지. 지금 달이 있냐고. 모르겠어요. 달도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일단은 들어요.
요게 이제 이런 순서인 거예요. 마음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선불교가 어디로 가느냐? 저 마음으로 간다고. 응? 이해되시죠? 와. 무문관이라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화두는 만든 게 아니에요. 무문스님이. 저걸 만들어서 하나 꽂아 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일종의 설명을 붙이신 부분이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무문스님이 뭐 하나 더 붙이는지 알아? 아까 지금 움직이는 게 뭐냐가 뭐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였지?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정하잖아. 깃발도 아니었어. 바람도 아니었어. 마음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무문스님 그렇게 주석을 달아. 왜인지 알아요? 또 마음을 보잖아, 자기가. 무문스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깃발 보고, 깃발 통해서 바람을 보고, 마음이 거기로 갔잖아. 근데 갑자기 육조가 마음이다!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가야 깃발이든 뭐든 간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마음이 움직였다! 이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마음도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석을 달아요. 무문스님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주석에 대해서. 뭔 말을 하시려는 건지는 알아. 깃발에 집착했죠. 바람에 집착했죠. 이제는 내 마음에 집착하면 내 마음이 움직였네? 내 마음으로 다 몰아가면 어떻게 돼? 마음이 고정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알아요. 왜 스님들이 그러잖아. 지금도 이런 거 소리 내잖아. 이렇게 하고. 왜요? 마음 깨우려고. 옛날 선생님들이 왜 이 칠판 긁었어, 손톱으로. 마음 이쪽에 오라고. 그러니까 육조가 움직이는 건 마음이다. 움직이는 건 마음이래 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기에 고착되지? 이제는 깃발도 보이지도 않고 뭣도 보이지도 않고 이래. 그러니 무문은 하나를 덧붙이는 거야.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를 덧붙인 걸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무 많이 가셨다. 그 정도에서 끊지. 그래서 일단은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48개의 무문간의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읽고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화두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학평론가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첫 번째 화두로 제가 정한 거는 불교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선불교는. 그리고 화두를 뚫는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마음이냐, 아니 바람이냐, 깃발이냐 이거에 집착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논쟁하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뭔지 알죠?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어떤 것도 못 담는다. 그래서 밝은 달빛은 때때로 내 마음을 살아있게 한다. 오만 근심 걱정들도 밝은 달빛은 나 봐라 이러면서 마음이 나에만 사로잡혀 있던 게 크게 열려가지고 그 달빛만큼이나 크게 달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무문간 20칙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사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두 스님이 서로 논쟁을 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만이 오갈 뿐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이때 육조해능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무문간 29칙 비풍비번. 제일 쉬워 보여서 옛날에 불교신문에 연재할 때랑 책 쓸 때도 이걸 처음에 썼지만 제일 쉬워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다음은 그냥 일단은 넘어가죠. 조금 느낌은 좀 사셨죠. 여행을 다니시다가 달 보고 아인슈타인이 던졌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떠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주 많이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트로 중에 48개의 관문 중에 그나마 좀 문턱이 좀 낮아 보이는 거, 비풍비번. 그런데 다음 주에서부터는 그 문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볼게요. 가장 편하게. 일단은 어차피 문도 없으니까, 어차피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보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